네, 공법 체계도 강의. 이번 시간은 국토기획법의 11번째 주제인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행정청이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난개발 같은 걸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계획인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지역이 신규 개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는 거로 먼저 지정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에 대한 평면적 계획,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상업용지, 여기는 행정청 관공서용지, 여기는 공원용지, 아파트용지, 이렇게 토지에 대한 용도를 먼저 정해주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 계획, 건물을 몇 층까지 져라, 이런 식으로 건물의 종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주는 게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그다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에 대한 계획과 건물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지구단위계획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구단위계획의 의의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자, 우리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죠? 6개의 도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이렇게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지역이 개발되면 그 지역을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자, 시험의 포인트는 지구단위 계획은 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수립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 6개의 개별 도시의 일부 지역이 개발되면 그 개발되는 장소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이 일부라는 표현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계획. 자, 두 번째.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요 업무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는 둘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절차 기억나시죠?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해서 기초조사, 의견 청취해서 입안하고 최종적으로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결정돼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과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기 변경까지 포함합니다. 둘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자, 이거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주로 이게 신규 개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규 개발지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먼저 도시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도시지역 외에 비도시지역은 뒤에 가서 나옵니다. 자, 일단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지역도 할 수 있고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도 요건이 맞으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임의적 장소가 있고 또 뒤에 보시면 의무적으로 정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적부터 정하는데 의무적도 있고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 자, 그럼 보십시오. 자, 다음의 지역에 자, 용도지구가 우리 옛날에 배웠던 추락지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추락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또는 뭐 대주종 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자, 우리 형들은 우리가 용어를 보시면 우리 예전에 도시개발구역이 신도시고요. 정비구역은 재건축, 재개발하는 구역이고 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개발하는 곳이고 요 대지조성사업지구도 비슷한 지역입니다. 산업단지는 공장 짓는 곳이고 관광특구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장소.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신규 개발지인데 신규 개발지 전체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런 신규 개발지가 딱 나오면 산업단지 들어가면 산업단지 전부나 일부에다가 바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관광특구 이런 신규 개발지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아도 되고 일부를 범위를 잡아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8번하고 여기 번호가 좀 잘못됐네요. 9번입니다. 8번, 9번, 10번으로 봐야 되겠는데, 자, 8번에 보시면 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이 있는데, 자, 이런 지역들은 반드시 해제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해제가 되는 구역, 도시자연이 해제가 되는 구역,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가 되는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장소다.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해제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근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나 공원은 우리 용도구역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용도구역하고 추가적으로 공원인데, 이런 지역들은 개발을 못하게 보전하는 장소인데, 이런 지역들이 해제가 되니까 신규 개발지로 성격이 바뀌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번부터 7번까지는 이 단어 자체가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들어갈 수 있는데, 8번, 9번, 10번으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8번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은 개발 사업을 못하게 보전하는 장소인데 이게 해제가 되면 성격이 개발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은 해제가 됐을 때, 자, 또 녹지지역에서 주거, 녹지지역이 상업, 녹지지역이 공업 쪽으로 바뀌는 지역도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주거가 녹지로 가면 안 되고, 녹지가 주거, 녹지가 상업, 녹지가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참고로 마지막 3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 서울의 잠실역 같은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그런 일종의 환승지로부터 1km 이내 이런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지정할 수 있는 곳. 자, 그 다음에 지정을 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정비구역 택지개발구 지구에서 사업완료 10년,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 30만,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되는데 면적 30만. 자, 이렇게 보시면 정택이 사업완료 10년. 자, 정택이는요, 잠깐 임의적 항목에서 여기입니다. 3번의 정비구역하고 이 4번의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자, 원래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데, 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이런 말이 붙어버리면 지정을 하여야 한다로 바꿔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정택이 사업완료 10년. 자, 시가와나 공원도 있어요. 시가와나 공원은 여기 이쪽 항목이 있었죠. 시가와나 공원이라는 게 여기 시가와 공원 얘기하는 거죠. 8번 항목에 개발제한하고 도시자연이나 이런 건 빼버리고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되는데 면적 30만. 자, 녹지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도 면적이 30만이 붙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성격을 바꿔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정택이 사업완료 10년, 시공이 해제 30만, 녹주 변경 30만. 이렇게. 자, 정택이 사람 이름 같지 않습니까? 남자. 정택이란 남자가 가방을 10년 팔았다. 이렇게. 시공이는 여자. 녹주도 여자 이름으로 기억하셔서 시공이가 가방을 30만원짜리 가방을 샀다. 녹주도 같이 가방을 30만원짜리를 샀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암기하는 요령입니다. 정택이라는 남자가 가방을 10년 정도 팔아서 장사했고, 시공이라는 여자하고 녹주란 여자가 가방을 가격 30만원짜리 가방을 샀으니까 시공이 녹주 30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땅이 있죠. 자, 여기가 도시지역이에요. 여기는 관리지역이고, 여기는 농림지역이고,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자,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신규 개발지, 좀 전에 배웠던 지정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도시지역을 먼저 한 거예요. 지정할 수 있는 곳, 지정하여야 하는 곳, 특히 의무는 외우셔야 돼요. 정택이 사업완료 10년, 시공이 해제 30만, 녹주 변경 30만. 이렇게 정택이 10년, 시공이와 녹주는 30만.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도시지역 바깥으로 나가서 관리, 농림, 자연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볼까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1번 요건에 맞으면, 자, 1번 요건이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모두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개발지능지구를 이용해서 지구단위를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선
자,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요 계획관리지역을 100분의 50 이상을 포함시키고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먼저 들어가서 100분의 50 이상을 포함시키고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된대요. 자, 나머지 땅은 계획관리지역 외에 나머지 땅은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돼야 된다. 자, 면적 요건,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때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데 여기 초등학교다. 학부에서 교육청 동의를 잘 공유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요건이 완화된다.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자율환경 같은 경우를 해치지 않아야 된다. 자,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을 100분의 50 이상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요건 맞추고 면적 요건 맞추고 면적 아파트일 때는 기본적으로 30만 이상 기반시설을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4가지가 모두 맞으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자, 우리 글씨로 보지 말고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도시지역은 아까 설명을 한 거고 자, 비도시역인 여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금방 배웠던 동그라미 1번은 요 관리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지역. 자, 여기 파란색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자, 가만히 보면 요 계획관리지역 부분이 우리 관리지역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데 여기 계획관리지역 땅이 반 이상,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요 그림처럼 잘 보시면 요 계획관리지역 땅이 100분의 50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땅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포함돼서 맞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맞추셔야 됩니까? 나머지 요건 맞추고 면적, 아파트 지을 때는 면적이 30만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파란색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계획관리지역 땅이 반 이상,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땅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가 포함돼야 된다. 그 다음에 면적 요건 맞춰야 된다. 기반시설 요건 맞춰야 되고 자연환경 요건을 맞추시면 이런 케이스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글씨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어려운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을 100분의 50 이상 포함시키고 나머지 땅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포함시켜라. 그리고 아파트나 연립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30만 이상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 동의를 얻거나 이런 자연보존권역 같은 단어가 나오면 면적 요건이 10만으로 바뀐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용지하고 교육청 동의를 받아오면 10만으로 바뀌고 그 지역에 기반시설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환경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모두 맞으면 요 1번 케이스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두 번째 케이스도 하나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개발지능지구를 이용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인데 자, 개발지능지구를 이용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검은색 출발이 비도시 지역 땅이죠. 비도시역이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요 빨간색으로 개발지능지구라는 용도지구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비도시역에 개발지능지구를 정하고 조건이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할 수 있다. 자, 순서가 여기 검은색 비도시역 땅에 개발지능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정하고 여기 파란색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최종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밟아가셔야 돼요. 세 겹으로 비도시역 땅에다가 개발지능지구를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씌울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자, 이런 케이스로 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 글씨를 보면 비도시 지역에 개발지능지구를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순서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빨간색 개발지능지구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용도지구잖아요. 옛날에 경보기가 우리 시험 보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아트 할 때 그 개를 말하는 거예요. 개. 자, 이 개발지능지구는 세 번 할 수 있죠. 주, 산, 관복, 특으로 주거개발지능지구 주택으로 개발한다. 산업유통은 공장 같은 거로 개발한다. 관광지로 개발한다. 복합 두 개 이상만 섞어서 개발한다. 특정개발지능지구는 여기 써있는 기능 이외에 새로운 거로 개발한다. 이 개발지능지구가 5가지로 세분될 수 있으니까 이 개발지능지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5가지가 세분되는데 이 앞에 위치가 맞아야 돼요. 비도시 지역에 있는데 개발지능지구가 비도시 지역 위치가 맞아야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위치 요건. 이 개발지능지구가 앞에 비도시 지역에 위치가 잘 맞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글씨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지능지구를 이용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은, 자, 일단 보세요. 자, 요게 기억, 니은, 디귿이 위치 요건이에요, 위치 요건. 사실은 개발지능지구를 이용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때도 아까 면적 요건, 아파트 질 때는 30만 이상, 기반시설 요건, 자연환경 요건을 맞추면서 동시에 위치 요건이 맞으셔야 돼요. 위치 요건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위치 요건은, 자, 특정 복합 주거 개발지능지구는, 특정 복합 주거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위치를 해야 된다. 자,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농림,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셔야 되고, 자,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도시지역, 외의지역을 모두 위치로 인정한다. 자, 외우실 때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특복주계라고 외우셔야 돼요. 특복주가 우리 술 이름 같네요, 술. 금복주처럼 특복주는 술 이름인데, 자, 특복주 술 먹자고 만든 계 이렇게 외워볼까요? 특복주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야 된다. 자, 산업유통은 유자하고 산자를 따서 유산 받아서 농촌 가서 살자고 만든 계, 특복주계, 유산 농생계 이렇게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유산 받아서 농촌 가서 삽시다 만든 계, 농생계. 자, 관광은 도시적, 외의지역으로 모두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자, 특복주계, 유산 농생계. 자, 관광휴양은 도시적, 외의지역. 자, 이게 위치예요, 위치. 여기 분홍색 개발지능지구가 이 노란색 비도시적의 위치가 맞으셔야 돼요, 위치.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케이스를 제가 한번 해보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지금, 여기가 계획관리지역 땅에, 계획관리지역 땅이죠. 거기에 요 빨간색 개발지능지구를 정하고, 여기 파란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요 빨간색 개발지능지구가 뭐가 있었냐면, 특정 복합 주거, 특복주 개발지능지구는, 예, 계획관리지역, 여기 땅이 계획관리지역이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개발지능지구가 특정 복합 주거, 특정 복합 주거 개발지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있어야 된다. 여기 계획관리지역 여기만 있어야 된다고, 여기. 그래서 여기 이 빨간색 개발지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가능한 거죠. 특정 복합 주거 개발지능지구. 여기 빨간색 개발지능지구가 특정 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 주거개발지능지구일 때는 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땅에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 니은번 같은 경우는 요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 개발지능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자, 여기 주거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복합도 있는데, 요거로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를 했을 때는 여기 농림지역 땅에 있어야 됩니까? 예, 농생계니까.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농림지역도 되고, 여기도 되고, 계획관리지역 되고, 생산관리지역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여기 빨간색 개발지능지구, 여기 산업유통일 때는 농림도 되고, 생산관리도 되고, 계획관리지역까지 위치를 넓게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넓게. 아까 여기가 특정복합 주거개발지능지구는 이 땅의 위치가 계획관리지역만 인정될 수 있다. 빨간색 개발지능지구가 특정복합 주거일 때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가 지금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면, 산업유통이면 농림도 인정되고, 생산관리도 인정되고, 계획관리지역까지 다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광휴양이면 자연환경, 여기 농림, 비도시적 전체를 다 위치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관광휴양은 도시적 외의지역을 모두 위치로 인정하니까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위치 요건을 잘 한번 따져볼 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개발지능지구는 이게 비도시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 개발지능지구가 특정 복합 주거개발지능지구일 때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가능하다. 그렇게.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농생계에 있으면 되고, 위치를 더 넓게 인정하고,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위치가 도시적 외의지역이면 모두 인정될 수 있다. 특복주계, 유산, 농생계, 관광휴양은 도시적 외의지역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비도시역의 개발지능지구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이 빨간색 개발지능지구가 하얀색 위치를 잘 맞춰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여기 검은색 위치. 이 빨간색 개발지능지구가 이 비도시역 위치를 잘 맞춰서 들어가야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자, 최종 정리를 해보면, 아까 도시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지정해야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 도시지역 안에서 의무는 아까 정택이 10년, 시공이 30만, 녹주 30만 같은 게 있었죠. 또 비도시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이 원래는 3가지가 있는데, 1번하고 2번 케이스 2개만 보시면 돼요.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을 반 이상 포함시키고 나머지 땅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 면적요건 아파트 30만 이상, 기반시설 요건, 자연환경 요건을 모두 맞추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능하고, 두 번째 케이스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비도시역 땅에다가 빨간색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이 하늘색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간다는 케이스니까 그거를 잘 맞춰서 한번 위치 요건 맞춰가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책에도 보시면 개발진흥지구를 이용한 것도 있었고,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세 번째 케이스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도시역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비도시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비도시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케이스하고 개발진흥지구를 이용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2번 케이스 두 가지를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나중에 정리를 하실 겁니다. 자, 이번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으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분석해야 되죠. 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같은 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새로 지정도 할 수 있고 변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에 대한 계획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반시설 배치, 건축물에 대한 계획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세부적으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일단 시험의 포인트는 3번하고 5번 내용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의무적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배치한 다음에 건물의 용도 제한이 건물의 종류 제한, 건축 제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를 필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줘야 된다. 그럼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새로운 건폐율, 새로운 용적률이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기존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은 무시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폐율, 새로운 용적률, 새로운 용도 제한, 새로운 높이, 또 새로운 기반시설의 배치 같은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따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 무시하고 지구단위 계획대로 건물 질 수 있게 강제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3번과 5번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물의 색깔 같은 거, 건물의 배치, 건축선, 토지에다 이렇게 금을 긋고 도로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선, 교통계획, 이런 환경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명칭을 세분 변경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지구단위 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적 개발 내용 중에서 3번과 5번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자, 다음.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법 규정 10개를 완화할 수 있어요. 국토법상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상 5가지 규정,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2개. 자, 특히 여기 이제 건축법에서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높이 제한 2개, 공개 공지. 자, 이런 거는 완화할 수 있는데, 대지의 분할 규정 이런 건 완화하시면 안 돼요. 대지의 분할, 건축선의 후퇴 이런 건 완화하면 안 되는 거니까 건축법상 5가지는 조경, 공개공지,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 조경과 공개공지가 사람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건데,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켜서 관련 조건에 맞으면 휴식 공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조경이나 공개공지를 많이 하면 이제 영업용으로 좀 면적이 작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조경 면적을 좀 줄여주고 공개공지 면적을 줄일 수 있고, 건물의 높이도 월 높이보다 좀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도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완화가 된다. 대지의 분할 규정, 대지의 안전 규정, 건축선 후퇴 이런 거는 완화할 수 없습니다. 자, 국토법상 3개, 건축법상 5개, 주차장법상 2가지 규정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5번째가 실효 규정이 뭐냐면, 아까 우리 지금 배운 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이게 기한이 3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이 앞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하는 거고, 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5년 안에 관련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공사 착수를 아니하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바로 직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글씨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로부터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안 되면, 자, 요 문장이 뭐예요? 요 그림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결정고시를 안 하면 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요 앞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한 결정이 실효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3년 되는 다음 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잃고 실효고시를 외부로 해야 됩니다.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없어지는 거죠. 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되고 나서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3년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효력을 잃고, 또 5년짜리가 뭔가요?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다. 자,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거예요. 출발이. 그러면 이것도 앞에 그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고시가 있고 나서 5년 안에 공사 착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실효고시를 해야 된다. 자, 5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되는데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로부터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요 위에 있는 결정이 실효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직전 결정이 실효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결정 실효가 아니라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이렇게 되겠죠.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그런 걸 잘 보셨다가 요 문장을 좀 긴데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안 되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한 이 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고, 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고시가 되어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5년 안에 사업이나 공사 착수를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이 없어지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지면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내용이 좀 많아서 강의가 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계도는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제가 따로 지금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있죠.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요걸 잘 받으셨다가 제가 나중에 동영상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이런 거 계속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로 지금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되겠고, 책 잡아주실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파일로 보내드리면 집에서 프린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장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항상 체계도 내용들이 여러분들 공법의 핵심이니까 이것만 잡고 기출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기본 문제들은. 좀 어려운 문제는 못 풀더라도 기본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체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국법은 아주 어려운 과목입니다. 열심히 체계도 반복하고 계속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한테 계속 우편 주소나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들 보내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